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렴 실천은 나부터, 누구부터?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청렴의 가치를 전하는 청렴 메신저 권수일입니다.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강당에 한 100분 정도가 계시고요. 또 지금 사무실하고 재택에서 한 600명 정도가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볼 수는 없고요. 또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다고 저를 믿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3시 30분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없이 연강으로 해서 4시 50분에 마치 드리려고 했는데요. 벌써 한 20분이 지나버렸어요. 20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5시 오버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그 대신에 불필요한 부분은 스크랩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하고 5시 마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요청을 받고요. 무조건 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온다 그랬는데 강사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강사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에너지를 책임지는 회사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와보고 싶었는데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신 엘리트들만 계시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목적은 청탁금지법과 똑같아요. 청탁금지법도 이 목적인데 청탁금지법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부정청탁금지, 금지고요. 그 다음 이해충돌방지법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방법이 사측이익금지, 그 다음에 이해충돌방지, 그걸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청렴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지금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너 번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교육의 효과는 반복적으로 복습함으로써 자기 것이 되고 기억이 남고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 시간에 갑질 교육 하셨잖아요. 갑질 예방 교육.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교육 목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변에 추천하고 알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아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길을 아는 것과 걸어가는 것은 다르죠. 오늘 교육 목표는 실천, 청렴 실천입니다. 딴 거 다 잊어버리시도 그 마인드는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현업에서 업무하시는데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 공직자라면 대한민국 청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셔야 되고요. 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하려면 법령이 7대 법령이 있어요. 그 7대 법령의 어떤 추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 행위기준 10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청렴 수준 보면요.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작년에 62점 32위를 차지했어요. 180개국 중에서.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180개국 중에서 32위는 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봤을 경우에는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OECD 국가예요. OECD 국가 기준을 하면 22위거든요. 38개국 중에 22위면 좀 하위권이 있다. 하위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계속 지금 국가 점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54점 51위에서 작년에 62점 32위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도 50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62점이면 절대 부패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어. 대한민국이 벗어났는데 전 사회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 투명한 사회로 인식되는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점 그리고 20건에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갈 길이 멀어요. 1점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계속 부정부패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중심의 권력형 비리, 그리고 엘리트형 비리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는 가능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단체나 이름이 나오고 실명이 나올 때는 안 하고요. 또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그리고 저는 오늘 LH 사태 얘기도 거의 안 하겠습니다. LH 사태 이야기 하다가 또 3,000% 빠지면 2시간 해야 되는 걸 안 하겠습니다. 갈 길이 LH 사태 터지고 가짜 수산업자 금품 노벨 사건 터지고 계속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청렴 성지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청렴을 실천하시면 그 청렴 성진국으로 가는 길은 조금이 앞당기는데 공헌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이 7대 법령이 있어요. 7대 법령. 근데 이 7대 법령이 계속 있잖아요.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어요. 강화된다는 것은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생깁니다. 법이 창과 방패와 같은 거거든요. 생기기 때문에 개정 작업을 거치는 거고요. 확대된다는 것은 새로운 법을 또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작년에 이해충돌방지법 5월 18일자로 했잖아요. 5월 18일자로 재정 공포를 했고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에 이제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죠.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알리 스크립 할게요. 자, 공직자윤리법부터 이해충돌방지법까지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이 10월 2일부터 작년에 재산등록 의무자가 많이 추가되었어요. 부동산 관련, LH 사태로 관련해 여러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방지 건의법에 피신고자, 신고를 당한 사람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그래, 그게 또 늘었고요.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침해 대상 법률이 늘었습니다. 4개가 더 늘어가 471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제 6월 8일부터 시행된 예정이에요. 여기 보면 청탁금지법에 금지하는 대상 직무가 14가지가 있는데 그 14가지라 법을 만들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못 만들잖아요. 좀 이렇게 범위를 넓게 만들어 놓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법이 모든 업무가 14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법정으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1심에서는 유죄인데 2심에는 무죄로 나오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결할 때는 정황만 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관계라다 법률적 논리로 판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장학생 선발, 연구 실적, 수용자, 교도관 업무도 포함됐어요. 교도관이 교도소의 수용직인 수용자하고 밖에 있는 배우자하고 100분 이상 전화를 통화해서 또 주선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 났거든요. 이거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 14가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정 작업 거치면서 또 이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6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금품등 수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단돈 10원도 받으면 안 돼요. 2배에서 5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단 예외적으로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정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사비 잘 아시잖아요. 업무추진도 많이 쓰시고 355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355인데 농수산물하고 농수산 가공품은 선물하고 경사비는 10만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자, 명절 때 1년에 설 하나, 한 번, 추석 한 번, 2번 있잖아요. 2번은 명절날의 기준으로 전 24일, 후 5일, 그래 30일. 그래 설 명절 30일, 추석 명절 30일. 1년에 60일, 60일은 선물 있잖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요, 20만원까지. 참고로 아시고요. 혹시 동료지간에도 무슨 선물 주고 받거든요. 동료지간에는 직무관에서 했기 때문에 봐도 돼요. 그런데 20만원까지 하셔도 된다. 그렇게 계속 바뀌고 있고요. 또 공공재정 환수법, 부정수업자가 형사처벌됐을 때 해당 기간 통보를 해줘야지 빨리 환수 조치를 취하는데 이 통보가 안 되니까 환수를 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개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하는 법령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행동강령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사적 이해관계 있잖아요. 조항이 10개 행위 중에 기준 중에서 8개 행위 기준이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되고 또 비밀, 직무상 비밀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 거리입법에서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또 공무원행동강령에 그 갑질행위 있잖아요. 갑질행위인데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가 행동강령에 이제 또 들어가요. 그게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 19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아마 공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 계신 분 앞에 보면 저기 그 법령이 정식 명칭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약칭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18자예요. 18자고 최고 긴 게 있잖아요. 23자입니다. 23자. 아, 대한민국 반부패 천년한 법령 중에서 가장 긴 글자가 몇 자지? 그럼 23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유식해 보이겠죠. 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본적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용어. 내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적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용어 말씀드릴게요. 자, 행위기준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행위기준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공직자가 해야 할 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할 제한 금지행위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를 중에서 이 10개를 전체 아우르는 게 사실은 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 핵심은 이 사적 이해관계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징계 플러스 그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이거는 형사처벌이에요. 처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LH 사태처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입 금지.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끊이질 않고 있어. 끊이질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용 차량 있잖아요. 공용 차량. 점심 드시러 가실 때도 공용 차량 많이 갖고 가시거든요. 근데 신고를 당합니다. 신고 당하면 신고 당한 사람은 억울해요.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참 가지고 가면 어떡해. 괜찮잖아. 그래도 신고한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점심 먹으러 갈 때 왜 공용차 끌고 가나 자기 차 끌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신고 많이 들어와요. 공용차. 그리고 솔직히 우리 행사 끝나고 나면 뭐 과일이니 음료수 남는 거 다 가져가잖아요. 원래는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볼펜, 샤프, 뭐 심지어는 옛날에 티물까지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런 거는 사적 물품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해당 사항 없는 건 제가 빨리빨리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면서 스크린에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자,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원래는 청탁금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부 다 토대는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행동강령은 말 그대로 강령이기 때문에 징계잖아요. 징계인데도, 징계가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기관에서는 징계를 주고 어떤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냥 종결 지어버리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 시키자. 그렇게 해서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자로 제정되었죠. 시행이 되었죠.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금품등수수 금지인데 보시면 다 있어요. 부정청탁금지, 금품등수수 금지, 그리고 금품등수수 금지의 특별조항이 외부 강의 등 사례 금수 제한. 요게 행동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있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10가지 행위 기준 있잖아요. 10가지 행위 기준인데 9가지가 행동안에 안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요거는 없는데, 요거 이제 LH 사태 터지면서 여기 이제 추가가 됐고, 추가된 요거는 없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공직행동강령이 다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직행동강령이 징계지만 아주 포괄적이다.
근데 이 공직자 행동강령보다도 더 포괄적인 게 있어. 더 포괄적인 거. 그 포괄적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 예. 그 포괄적이 뭔가 하면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그 포괄적이 엄청 많아요. 그 많아요. 심지어는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성희롱 금지 조항도 있고요. 사조직 결성, 이 사조직도 결성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선물 받았을 경우 신고하라는 거 그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제로는 한국석유공사 행동강령이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 아셔도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법이다 보니까 법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 위주로 기관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파생되어 나왔다. 자, 요게 이제 요 중에서 9개 있잖아요. 8개 중에 8개가 이제 5월 19일자로 행동강령에서 삭제가 돼버려요. 삭제돼버리는데 아마 한국석유공사에서 삭제할지는 모르겠어요. 삭제하셔도 되고 유사 중복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혼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될 겁니다. 삭제. 근데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삭제하셔도 되고 합니까? 근데 어떤 기관은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삭제하면 행동강령은 더 이상 모르셔도 돼요. 행동강령 포괄지가 외울 게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가 우리 부장님께 다 전달해 드리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혹시 자가학습하실 분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요구는 이제 직무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요구는 부패방지 거래기법에서 5월 19일자로 같이 삭제됩니다. 요 정도 참고를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당연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용 대상이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요. 청탁금지법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임직원, 그리고 민간 언론사, EBS, KBS 말고요. 민간 언론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빠집니다. 이게 빠지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보면 공직자가 주는 비밀 정보를 받아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 일반인 있잖아요. 일반인. 공직자가 아닌데 일반인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 그리고 몰수 추징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공직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공직무관단체이면서 공공기관이에요. 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일이 언제라 그랬죠? 5월 19일, 5월 18일까지는 적용을 안 받아요. 5월 19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자, 이해충돌이 뭐냐? 이해충돌방지법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 공직자,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족이라든가 친인척, 그 다음에 측근, 채용비리가 엄청 심하고, 그리고 계약,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 계약, 거의 거기 입금 개입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자꾸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는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공직자분들 보호해 주려고. 자, 옛날 그냥 직무상 거래를 해. 신고하고 하라는 거예요. 직무상 부동산 사. 신고하고 하라는 겁니다. 가족 채용 제한 공개 채용을 뽑아. 그러면 된다. 떳떳하게 신고하고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적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 때는. 예방을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최근도 고위공직자분들하고 해당되는 게 많아요. 자, 이해충돌은 이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채용 업무를 담당한다라 그러면 채용 업무가 본인의 직무예요.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보시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부패행위는 아니에요. 부패행위는 아니고. 근데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죠.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계약업무 담당자인데 누군가 계약하러 당사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내 아들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제3자가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특혜를 준 것 같다 이런 오해나 불신을 가지잖아요. 그 사항이 이해충돌 사항이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채용업무 담당자인데 누군가를 특별채용으로 원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야. 그 상황 있죠. 그 상황이 이해충돌 상황인데 부패행위는 아니에요. 부패행위는 아닌데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것이 사직이익관계 신고하고 업무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딸이 한국석유공사 공기업에 들어오고 싶은데 너 원서 내지 마. 아빠가 인사 담당자니까 원서 내지 마. 그러지 못하잖아요. 딸 보고 원서 내라 그러고 아빠는 그 업무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이해충돌 방지거든요. 방지. 자,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송아지한테 맡기는 게 생선이 없어질 확률이 없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직무 관련자는 우리 선생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사람이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16개 대상 직무가 있어요. 아까 앞에 말씀했지만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14가지 있고 16가지 있는데 16가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직무 관련자는 예를 들면 채용업무 담당자다. 그럼 원서 낸 사람, 계약업무 담당자면 계약하러 온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나중에 16가지 대상 직무가 있어요. 직무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내 업무가 포상 담당자구나, 인사 담당자구나, 계약 담당자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직이익관계 이게 중요해요. 자, 사직이익관계 신고를 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는 못 외우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온다. 아니면 누군가가 직무 관련자, 내하고 좀 안면이 있다 생각되면 그때 좀 막 따져보셔야 됩니다. 혹시 저하고 무슨 친척 관계인가요? 물어보는데 아니면 선배인가요? 혹시 학교는 어디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보셔야 돼요. 다 외우지 못해도. 일단 가족은 배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여기 보시면 공직자 자신 그리고 그 가족은 민법 779조의 가족이에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형제자매. 자, 요거는 좁아요. 근데 행동강령 보시면 행동강령은 친족이에요.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인데 혈족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혈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이거든요. 인척은 4촌인데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4촌 이내의 친족.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행동강령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행동강령이 없어지니까 가감하게 있잖아요.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5월 19일부터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행동강령 비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비교 설명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임원입니다. 임원. 내가 직원이에요. 직원이면 신고 대상자 아니에요. 임원일 경우에 신고 대상자예요. 행동강령은 직원도 대상자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법인단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공원 자문을 제공하였던 개인의 법인단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일단 자료는 제가 다 드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공직자가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특수관계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본인하고 가족하고 이 주식 지분 합했는 게 30%, 그 다음에 지분 30%, 자본금 50% 이상이면 사직이의 관계자예요. 관계자. 이건 행동강령과 똑같아요. 자, 대통령령이니까 여기에 시행령이 있겠죠. 시행령이 여기 특수관계 사업자라고 있는데 행동강령도 335 똑같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 그냥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도 봐야 되잖아요. 보면 지휘 감독하였던 실국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퇴직자예요.
2년 이내 퇴직자인데 같이 근무했는데 나를 지휘 감독했던 퇴직자만 사적 이해관계자예요. 같은 직장 동료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데, 보시면 대통령령은 밑에 있고요. 행동관념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직원도 가능해요. 근데 잊어버리시고요. 보시면 그 밖에 또 기관 자체에서 또 있잖아요. 아, 이런 경우는 우리 기관 특수성에 의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상급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상급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대방 100만 원, 300만 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렸던 경험이 있는 3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해당 공공기관에서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자체 기준을 정하는 거. 이게 이제 한국석유공사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이라고 자체에서 아마 제정할 겁니다. 거기 아마 추가로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면 공직자 행동방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 표준안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행령 밑에 또 운영 지침이 있는데, 운영 지침에 표준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고정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5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이거는 이제 뭐 지휘 감독이 아니더라도 같이 근무했던 거, 그게 해당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가 해야 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말씀드릴게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제가 이제 중간에 퀴즈하고 넘기고 그냥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 사측관계, 이해관계 미신고 해가지고 간부공무원 정직 간봉 3개를 맞았고요. 이제 소청심사회가 2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요 행동강령 때는 징계였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 이제 과태료 받겠죠. 징계 플러스 과태료 2천만 이하. 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는 내가 업무를 수행할 때 나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3가지가 경우가 성립될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신고 대상 업무는 16개인데 뒤에서 나중에 보시고요. 자, 16개 대상 직무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아, 내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지? 아, 내가 인허가 담당자일까? 아니면 뭐 채용 승진 업무 담당자일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신의 업무를 하는데 직무 관련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적 이해관계자야, 나의 가족이야,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야, 이렇게 이제 따져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니까 이게 이제 교도관 업무, 교도관이 사실은 수용자하고의 관계에서 엄청난 그 부정부패가 많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 청탁건축권에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음부터 넣었더라고요. 네. 자, 신고하고 회피해야 돼요. 신고만 하면 안 되고 회피까지 해야 됩니다. 공직행동강령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신고하고 회피까지 하셔야 되고요. 직무 관련자일 경우에 아까 전에 공직자가,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공직자는 아니지만 직무 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이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기피 신청하는 거였어요. 이 공직자 업무에서 빼주세요. 신고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재량의 의무는 아니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 신고하고 회피하는 건 의무인데, 기피 신청은 재량이에요. 일반인들이 직무 관련자나 이해관계자가 재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작은아버지가 신청을 하는데 업무 대상자는 아니에요. 공직자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작은아버지가 왔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럼 작은아버지가 기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오해받을 소지는 많죠. 자, 공직자 행동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괜히 또 혼동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았으면 기관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신청 받으면 기관장님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된다고 생각되면 업무를 중지한다든가 대리자를 준다든가 공동수행자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직무 재배정이나 정보 등 쉽게 말하면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배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사람 외에는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계속 시키셔도 돼요. 그리고 공익 정진을 위해서 공공 정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시키셔도 되는데 그 대신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라든가 다른 공직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감시는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확인 점검토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조치 이후에는 해당 공직자하고 기피 신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공직자는 이제 기피 신청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인사업무 담당자인데 사촌이 예를 들면 원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자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지만 남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 사촌이 막막해서 저기 유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은 아닌데, 공직자는 기피 신청이라는 게 없는데 사촌이 기피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사촌이 기피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조치 신청을 해야 돼요. 의무는 아닌데 조치 신청하고 저는 업무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빼달라고 조치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의무사항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오해받을 소질이 있다. 예외적으로 이제 뭐 법률관계라든가 대통령 제재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해 신고 안 해도 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확인 증명하는 거. 내가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 떼러 갔는데 동사무소에 내 아들이 정면 발로 당난자 됐어요. 이런 거는 사적 이해 관계자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사례 보시면 여기 정축 허가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 자매가 주택 정축 허가 신청. 이거는 이제 직무 관련자가 형제 자매이면서 사적 이해 관계자 이런 경우거든요. 사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 마지막만 한번 볼게요. 마지막. 여기 보면 이제 그 평가위원 K조사 참여해가지고 독립생계를 살고 있는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평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직무 관련자이면서 사적 이해관계자거든요. 근데 신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생계를 같이 안 하고 독립생계를 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면 처남이 신고 대상자예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는 신고 대상자인데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법령 위반 아니에요. 사례 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할게요. 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이거는 이제 한국서국공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개발 업무, 37개 개발 업무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제가 설명드리면 또 막 헷갈려가지고 어디서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신고해야 되는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허탈해요, 진짜. 한 1년 만에 100억씩 벌면 제가 28년째 지금 공직자 생활하고 있는데 퇴직수당이 한 1억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만에 100억 이상 벌면 정말 허탈하고 상실감이죠.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모든 게 이렇게 오픈되어 그렇지. 예전에 다 부자 됐겠죠. 요거 넘어갈게요. 자, 직무 관련자의 거래신고. 요거는 이제 직무 관련자하고 검정 거래를 해서 광양시 공무원이 이제 수사 가고 이랬는데 돈을 좀 빌렸습니다. 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거 이제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기 서산시에서 또 직무 관련자에 돈 빌렸다. 말이 빌린 거지. 실제로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무마시켜주면서 돈을 빌리는 건데, 말은 빌린 건데 실제로는 받은 거죠. 거품도 스스로 했는데
안 돌려주잖아요. 안 돌려주니까 결국은 그냥 건물주소 받은 거거든요. 받아가 이 사람은 파면 요구되는데 결과까지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서울공사도 만약에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직무관련자 돈 빌리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면서 알았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데, 신고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소, 또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소, 요 사람들이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대상. 거래신고 행위는 이제 금전, 그리고 부동산 거래,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이런 경우에, 물론 뭐 정상적인 은행에서 정상적인 이율로 빌리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또 공매나 경쟁 입찰에서 하는 것은 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날짜를 다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게 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있다. 10가지 행위기준 정도만 아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자가학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을 매스컴을 접하시다 보면 계속 이제 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또 사항이 생기면 그때 또 행동하는 책임관리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퇴직자 사적 접수신고, 뭐 퇴직자가 주로 있잖아요. 이렇게 힘있고 권력이 있는 퇴직자 나가지고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고, 또 보통 보면 어떤 다른 민간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로비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부탁하는데 후배가 부탁을 안 들어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하라는데, 공정위가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가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접촉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언론 보도되나 이런 것도 있었다. 자, 퇴직자 접촉 신고는 이거예요. 2년 이내, 공직자가 아니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에는 골프, 그 다음에 여행, 사행성 오락, 이제 마작 뭐 이런 거, 마작이라든가 이런 거, 도박, 하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고하라는 거죠, 신고. 그런데 이제 퇴직자하고도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친모 모임 하는 경우 있어요. 축구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등산 모임, 뭐 테니스 모임, 각종 친모 모임 하는 경우에요. 거기에서 가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직무 관련자이면서 개별적으로 접촉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특히 골프 때문에 부수수에 이렇게 휘말리고 수사에 들어가고 징계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퇴직자의 경우에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 따져봤는데 직무관련자가 아니야. 그러면 괜찮은데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는 깊이 있게 따져보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되고요. 자,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보면 이제 민간기업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초빙해가지고 고위공직자로 이제 공직에 공모직에 오시는 분도 있고, 특히 대부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부분이 고위공직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가 사장님하고요. 이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고, 재산등록 의무자 중에서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가 고위공직자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서울경사에는 사장님하고 상임감사이신 본부장님하고 감사하고 네 분인가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새로 이제 오시걸 하면 밑에 우리 그 부서, 관할 부서에서 다 챙기실 거예요. 챙기시고, 물론 여기 계신 분이 나중에 뭐 고위공직자 되시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주실 겁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상이 네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위공직자. 대한민국의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 5,400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가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제한 금지행위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족 채용 제한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가족 채용 제한은 공공기관에서 가족을 채용하면 안 돼요. 누구와?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되거든요. 고위공직자는 안 계시니까 하고 가족, 내가 채용 업무 담당자야. 그럼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이 공공기관에 채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물론 뭐 공개 채용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신문에 나오는데 무계약직 채용하는데 장관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신문에 언론 보도되었고요. 거기 보면 특별 채용이죠. 특별 채용. 지원 채용하는데 동생을 뽑는 경우 국회의원이 자기 자녀를 의원실에 뭐 채용하고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그런 것 언론이 보도했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국회의원 국회법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족을 뽑을 수는 있어요. 뽑을 수는 있는데 예외적인 게 뭔가 하면 국회의원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을 가지고 활동이 좀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불편할 때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이 있잖아요. 뽑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위반이죠. 자, 임원 자녀를 운영용 특별채용 전부 다 이런 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에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의계약 체결이죠. 수의계약. 자,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채용하면 안 되고, 이제는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방의원들은 본인이 사업체가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뭐 몰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 고위공직자 등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다. 물론 뭐 생산자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데 생산자 한 명인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계약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요건이 많이 있어요. 요건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특수사업 관계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좀 늦게 시작했는데다가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그냥 사업적 이해관계자 하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있는데 10가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 말씀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많더라도 오늘은 10가지 회의 기준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추후에 계속 학습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궁금한 게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국성형사의 이주물 방지 담당관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분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또 저한테 부담없이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의계약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꼼수로 돈벌인데 지방의원이 원래 사업체 자기 거예요. 오너가 자기 건데 이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업을 해놔놓고 계속 몰아주는 거죠. 꼼수 쓴 거죠.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린 거죠. 이런 거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많은 부분은 예방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힘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자, 8번째입니다. 빨리 할게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이게 뭔가 하면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익, 영향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데, 이 대표적인 게 LH 그 임직원 중에 그 토지경리 1타 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인터넷에 경매 강좌를 개설하고 수백 명 있잖아요. 이 수강생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있잖아요.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겸직 신고 자체 대상이 아니거든요. 영역이기 때문에. 겸직을 해도 겸직을 신청해서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겸직 그가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불법으로 했는 거죠. 그래서 파면됐습니다. 파면. 요거는 이제 행동강요로 파면된 거죠.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되면 이제 내부 정보 이용했는 걸 해가지고도 또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직무관료 외부 활동 제한, 사적으로 대가 제공,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받는 이런 경우, 소송 상대방 종합하는 거. 예를 들어 이 한국 성형사가 어떤 소송 수행 중인데 소송 수행 중인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소송 수행 당사자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뭐 외부 강의 나가시는 거, 외부 강의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나가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겸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겸직 같은 경우 가능한 거, 겸직해서 신고 받은 건 괜찮은데, 일단은 사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영리행위. 다 나옵니다. 자, 공공기관 이제 물품 사용 수익 금지, 이게 이제 9번째, 10번째고, 이제 5시 안에 제가 끝내드릴게요. 이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요즘은 배우자 때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갖고 와요. 저도 뭐 어떤 데는 볼펜 사용하다 보면 주머니에 볼펜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사용하거든요. 꼭 따지면 이거는 또 이것도 사적 사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공용 물품 사용하고 국사용지도 많이 사용하고 뭐 볼펜, 샤프 다 가져갑니다. 뭐 노트북도 이제 가져가지고 계속 쓰고 뭐 물품 검사할 때 있잖아요. 재무조사할 때 갖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배제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연구한다고 하고 그 드론을 있잖아요. 드론을 해가지고 자녀한테 있잖아요.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커피 머신 있잖아요. 커피 머신을 자기 집으로 배달해요. 배달을 해가지고 사진만 찍었는데 이제 업무 담당자가 보고는 사진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걸 발견해가지고 우리 기관인데 신고해가지고 그 직원이 견책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공용물은 정말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볼펜 한 자리도 웬만하면 습관 들이지 말고 두고 개인적으로 사서 쓰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 관경차 있잖아요. 관경차. 계속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금요일날 되면 수행 기사가 댁에 모셔드리자 되시면 차를 놔두고 가래요. 놔두고 가면 주말에 가족도 나오자 뭐 여행도 다 쓰는 거예요. 쓰고는 또 집에 놔두면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기사분이 와가지고 그 차를 끌고 가고는 또 기름을 만땅 채워놓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나쁜 관행은 빨리 없애고 이제 관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많죠. 팩스, 전화기, 세탁기, 기숙사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관사 있잖아요. 관사를 임대를 받았는데 그걸 또 본인이 안 살고 재임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재임대 줘가지고 뭐 집에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내 거는 내 돈으로 사가 쓰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보시면 40억 땅 투기. 이거는 이제 LH 사태 터지면서 LH하고 관련이 없어요. LH 사태 터지면서 사진 찍네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1600명의 수사관이 전체 어떤 부동산 투기를 조사를 했는데 한 7,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포천시청 공무원이 40억 땅을 샀는데 2년도 안 돼가 100억이 된 거예요. 100억이 됐는데 걸려가지고 1심에서 징역 3년, 100억 몰수, 2심이 4월 7일에 2심 발표가 났거든요. 났는데 똑같이 기각됐어요. 징역 3년, 그 다음에 100억 몰수. 그리고 예전에는 징역만 때리고 몰수는 안 때렸습니다. 그런데 왜 몰수를 때렸냐? 징역을 살면 교도소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있잖아요. 떳떳하게 아주 기분 좋게 사는 거, 내가 지금 3년 후에 나가면 100억, 200억 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수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깡통을 만들기 위해서 응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상고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철도 사업하면서 역세권에 땅을 산 거죠. 자, 이번에 아들 기출 문제. 시험 문제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유출하는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이제
또 아버지 감옥을 또 8가면을 들은 다 A뿔 받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감옥뿐만 아니고 다른 교수님 감옥까지도 다 A 받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무혐의로 이제 됐는데, 문제 유출한 것은 이메일로 받고 있는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교수는 이제 학교에서는 해임이 되고요. 해임이 됐고, 이제 형사처벌은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습니다. 정보 유출 있잖아요. 외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 자, 공직자가 퇴직하고 3년 지나도, 지나기 전까지도 이거는 비밀 정보를 유지돼야 됩니다. 공직자가 비밀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있잖아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재산상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고요. 올소 추징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재물이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고 올소 추징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공직자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직자한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이 정보를 있잖아요. 갖고 뭐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지만 이걸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게 다른 거는 다 같은데 직무상 비밀 이용, 이게 형사처벌이 유일하게 753입니다. 자, 많죠. 전부 다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다 부자 되는 방법이 이래 되는 옛날에. 자, 보호보상은 청탁금지법과 다 똑같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감독기관에 신고하셔도 되고 뭐 감사원이라든가 기타 수사기관에 신고하셔도 돼요. 절차는 똑같으니까 뭐 신고 사항이 있으면 위법 행위를 발견했으면 신고하시라. 그러면 보상금 받으실 수 있다. 자,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그리고 사적 이해 충돌 방지, 여기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피해자는 내 자식뿐만 아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청렴을 실천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청렴을 실천하시는 공직자분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장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이렇게 또 교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